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나눠봐야겠는데, 수면 아래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한꺼번에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최근에 나왔던 다양한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쉬는 사이에 그 전에도 물론 있었죠. 네. 헤즈볼라 수장 사망 그리고 2인자 사망. 그 다음에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런 중동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알던 이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중동은 원래 또 그래 왔잖아 하면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지 아니면은 더 격화되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누구도 모르죠.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보니까 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도발을 안 하면 네, 공격은 끝났다라고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섰나요? 네. 현재 이란 대통령이 사실은 뭐 호전적이지 않잖아요. 네. 정책 자체가 조금 그 전쟁을 확산하지 않는 쪽에 그런 쪽에 조금 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선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은 굉장히 뭐 지금까지 참아온 거죠. 네.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난 4월에도 뭐 제한적인 이스라엘 공습을 했고, 네. 살짝 뭐 약간 싱겁게 끝났잖아요. 싱겁게. 그리고 이번에도 일단은 체면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뭐 200발이 그렇게 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는 조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뭐 전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는 우려를 안 합니다. 전쟁 관련 이슈는 그렇고 그 미국에서 지금 항만 노조 파업 관련해서도 4만 5천 명의 노조 가입원 중에서 2만 5천 명이 파업을 했다.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의 이슈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물류가 멈춰버리면은 그의 영향이 파생되는 그 나비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물류 대란 펼쳐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될까요? 글쎄요,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국 조금 미국의 전체적인 뭐 자동차 노조도 그렇고 네. 지난번에도 자동차 노조라든지 몇몇 노조의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고야 끝났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서부 항만 사태처럼 코로나 직후에 조금 그런 좀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팬데믹 때부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조금 실질 임금이 깎인 효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이고 크게 보면 코로나 때부터 올라온 소비자 물가의 후유증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밤사이에는 이제 제조업 관련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또 어떤 지표 예상치를 하회하면 뭐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좀 50을 하회한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경기에 대한 둔화 또 더 가서는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상황 데이터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제조업 PMI야 뭐 2년째 지금 부진한 상태고요. 새로 올 게 없는 거고 어제 ISM 제조업 PMI는 뭐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싶어 했는데 뭐 핑계 된 것 같고요. 크게 의미는 없고 지금 약간 그 소프트 지표 그러니까 심리 지표 ISM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이제 설문조사에 의존한 지표들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하드 지표, 지난번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생산 지표도 좋게 나왔거든요. 생산 지표도 7월 제조업 생산 지표가 7월에 마이너스에서 8월에는 플러스 0.8인가 이렇게 플러스 0.9로 나왔고. 그다음에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GDP에 들어가는 통제 그룹이 플러스 0.3%.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질 지표는 좋다.
네. 심리 지표는 안 좋다. 실질 지표와 심리 지표가 서로 충돌되면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주가는 이제 심리 지표에 따라서 조금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만 네. 경기의 추세를 볼 때는 좀 하드 지표, 실질 지표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 지표 중심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는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50bp 인하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그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졸트 보고서가 어제 나왔는데 뭐 한 달 늦게 나온 거죠. 그래서 8월 지표인데 7월 지표도 상향 조정됐고 8월 지표도 사실 2021년인가요? 22년인가 1220만 건에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구인 건수가 지금 804만 건.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구인 기업들의 이제 채용을 얼마나 하겠다라는 이제 구인 건수가 줄다가 2달 연속 상승하는 이제 좀 투자자들이 헷갈리죠. 네. 이게 고용이 좋아지는 거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미국 기업들은 no hire, no fire라고 채용도 안 하지만 해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다라는 거죠. 해고율도 정체고 채용률도 좀 그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여전히 1.1개. 그게 2개까지, 2개까지 그렇게 빈 일자리가 많은 그런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네. 고용시장이 식구는 있지만 여전히 뭐 유럽이 이 비율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0.5거든요. 미국은 아직 1.1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여기 그래프를 갖고 왔네요. 네. 구인 건수와 실업자 수인데 음영돼 있는 부분이 오른쪽 축인데 구인 건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빈 일자리 수인데 이게 한 1.1이라는 거죠. 1.1.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연준이 뭐 저는 이걸 중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의 인플로이먼트 트렌드 인덱스입니다. 파란색이. 네. 트렌드 인덱스가 꺾였어요. 이 트렌드 인덱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꺾였다라는 거죠. 꺾였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은 빨간색 선. 이게 토탈 람팜,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 주말에도 나오는 비농업. 비농업 일자리 수죠. 네. 일자리 수가 우리는 전월비로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전월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일자리 수 자체. 절대적인 절대 숫자.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이제 꺾이는 상황이지. 최고점이네요.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뭐 올라왔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완연하게 꺾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비농업 일자리 전월비 데이터가 10만 건을 뭐 한 3개월 연속 찍는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꺾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업자 수 대비 구인 건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한 10% 정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 얘기했을 때 내부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자 그렇게 감면해줘봤자 우리한테는 돈을 벌게 해줘야 우리가 소비를 할 거야라는 이야기로 부양책 효과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어떻게 벌이들은 괜찮은 건가요? 뭐 실질 임금은 지금 주춤하죠. 그런데 물가가 조금 내려가니까 최근에 실질 소득이나 실질 임금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좀 화가 날 수는 없겠지만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뭐 짧든 가볍든 길든 뭐 짧든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장을 끌어내릴 정도의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 코앞에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얼마 전에 저축률도 나왔지만 다시 4.8% 저축률이 다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정말 조금 엄살이구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그리고 기업 이익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상장 기업 이익만 보지만 이건 전체 미국 기업의 세후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10억 달러 단위인데
지금 이게 꺾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꺾인다는 얘기는 해고가 는다는 얘기고 고용 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고 생산성이 미국이 최근에 2년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설비 투자도 사실 너무 그 IT 지금 잘 아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기업들의 그 IT 섹터에 설비 투자가 전체적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자본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조금 쉼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기 침체의 트리거가 될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민간 섹터별 설비 투자에서 이게 IT거든요. IT 쪽인데 나머지 뭐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재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주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도 쏠림이 있었지만 캐펙스도 지금 쏠림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 경제의 좀 불확실성은 높은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확실성은 높지만 저희가 받았던 처음에 그 주제가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좀 둔화가 돼도 괜찮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게 당분간 어떤 게 괜찮다라는 거, 주식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의 생산성이라든지 또 IT 쪽에서의 이익이라든지 또 S&P 500 상장 기업들의 분기별 이익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조금 이런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낮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가장 큰 근원은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연준이 어쨌든 효과가 있든 없든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 부분이 이제 소비 심리를 조금 더 붙들어 매줄 거다라는 네. 측면에서 금리 인상 초기인 뭐 한 2차례, 3차례, 올해 뭐 예상대로 한다면 3차례 인하가 되겠죠. 3번 인하가 되겠죠. 연말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경기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경기 때문에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4분기에 지금 거의 초입이잖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통계적으로 4분기 또 미국 시장 좋았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전쟁 때문에 좀 휘청하곤 해도 4분기 시장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뭐야 사실 전쟁이야 뭐 우리가 뭐 예측하는 대로 안 가죠. 네. 그래서 뭐 유가가 뭐 간밤에도 브렌트 이 기준으로 뭐 종가는 한 3.5%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종가가 아니라 지금 6시 현재로는. 네. 그래서 뭐 유가가 계속 70불 넘고 뭐 80불 이렇게 치솟으면 뭐 이란이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로만도 사실은 중동 전쟁의 확산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일단 그 초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쉽게 침체에 빠지죠. 유가만 여기서 뭐 한 20% 올랐다 이러면 네. 시장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변수라서 논의를 하고 뭐 그래도 뭐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렇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에 좀 우리가 무게를 두고 네. 조금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뭐 조금 비중을 좀 두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한 요인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전부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미국 경제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씩 식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의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은
주식시장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쪽의 요인들이 더 많아질 거다. 네. 경기 쪽에서.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좁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진다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10년물하고 지금 3개월물 같은 경우가 지금 고작 70bp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연준이 계속 내리면 이게 조금 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뭐 역전이 된다고 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선제적인 금리 인하인 경우에는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정상화된 다음에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데까지. 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먼저 빠지는 거죠. 장기 금리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조금 빨리 경기 침체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속성. 즉 경기 침체가 수익률 곡선 역전을 당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발생하는 이제 네. 그런 현상이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은 70bp 정도로 굉장히 조금 수익률 곡선이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기 직전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970년 이후에 그 8번의 수익률 정상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모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게 경기 침체가 곧 발생하겠구나. 네.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게 70bp 정도로 좁혀졌으니까 내일 모레 바로 경기 침체가 오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걱정은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문제인데. 주식시장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영향이 있고 미국 경제도 휘청하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파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안 좋다. 그걸 우리가 또 인지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얘기였어요. 이걸 두고서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일단 주식시장에서 핫합니다. 관련한 종목들, 뭐 ETF, 뭐 지수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두 얼굴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얼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얼굴은 단기적인 증시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다른 얼굴은 결국 중국은 조금 안 좋은 매크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결국 일본 경제가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쪽에 가깝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조정은 일단 그 아픈 것을 도려내야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시진핑 지도부가 약간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쁜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거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지금 나오는 이 부양책으로 과연 타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뭐 지준율 인하하고 우리 보험이 아니고 대출에 대한 부담감 이자를 좀 줄여줘도 우리 그 여력으로 소비 못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심한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래야 돈을 쓰지. 이렇게 볼멘 소리가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주카포 파워풀했고요. 굉장히 컸고 기대보다. 네. 그리고 추가 정책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 1조 위안을 푸는 거 하고 그다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2조 위안을 푸는 거. 네. 토탈 3조 위안. 거의 600조에 가깝죠. 네. 원으로. 그래서 이제 3조 원 정도의 이제 그 금융통화 재정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거기다가 뭐 이제 자잘한 거, 뭐 주식 부양에 뭐 8천억 위안에 상장 기업과 이제 기관 투자가에 돈 빌려주는 거 네. 저리로 그다음에 주택 시장 그동안 주택은 이제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던 시진핑 정부가 상해, 심천, 뭐 광주
이 3대 도시의 지금 주택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담대도 50bp 인하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약간 그 총체적인 부양책. 그래서 주택 시장 살리기. 네. 빚내서 집 사라. 중국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돌변했고요. 현재 3조 위안을 풀었는데 앞으로 이제 10조 위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위안이면 어느 정도냐면 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4조 위안을 했습니다. 그때 GDP가 10조 달러였거든요. 지금 중국 GDP가 거기에 2배. 그동안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상황에 20조 달러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2008년 정도의 금융위기 때 했던 부양체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려면 GDP 규모로 봤을 때 한 8조. 8조, 2배 딱 하면 10조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조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08년 정도의 그 정도의 메가톤급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공산당을 믿고 투자하고 집 사, 소비해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번에 정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책을. 네. 3조로 이제 끝내고 우리는 안 해라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멘트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풍선을 띄워놨어요. 근데 이왕 시작할 거 그냥 처음부터 3조 하지 말고 8조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또 시장이 실망하겠죠. 네. 뭐 근데 이제 무한대로 할 수 있어.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열어놓은 거죠. 될 때까지 한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만으로는 뭐 GDP에 올해는 이제 조금 뭐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한 0.2나 0.3%포인트 GDP를 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10조 위안을 나머지 한 5, 6조 내지는 뭐 7조 위안까지도 더 푼다. 라고 하면 GDP를 최대 1% 정도까지 1%포인트 정도까지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상해 종합지수가 이때였거든요. 2008년. 예. 네. 이때 이제 부양책을 했던 거고요. 중간쯤에서 했나요? 예. 지금이 이제 이게 월봉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월봉인데 예, 지금 이제 월봉이 하나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렇죠. 과거 2008년 시기에 정말 고점 대비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정말 오랜 기간에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2022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사실 CSI 300 기준으로 지금 한 45%가 빠졌죠. 그리고 최근 2주 사이에 25%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계 아니겠죠? 목소리가 있죠. 지금 네. 쉬지 않고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기술적인 조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총체적인 경기 부양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중국 시장에서 한번 유동성 장세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가 사실 얼마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제일 궁금한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부양책은 이제 과거 2008년도 이제 정말 위기였던 당시와 비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단추를 일단 낀 거고 주식 시장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데 그 뭔가 좋은 명과 암이 함께 공존을 하잖아요. 이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이 부분은 또 그래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상황은 없을까요? 부양책은 사실은 이제 좀 부동산이고 또 네. 휘발성 소비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특별국채 2조 위안 중에 1조는 이제 1조 위안은 부동산에 집행한다 그랬고 1조 위안은 이제 뭐 실업자 보조금이라든지 가계 보조금으로 쓴다고 네. 그랬고 이런 것들이 다 휘발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적이고 조금 더 거시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잉 투자의 후유증이잖아요. 그것도 국영제 과잉 투자에 이어서 지금 부동산의 과잉 투자, 네. 빈집이 많다라는 거, 1억 채라고 이제 보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비 심리를 끌고 내려간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총체적으로 지금 끌고 내려갔고 이게 부양책으로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반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아마 지도부도 다 알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런 거 부동산 경기를 침체해서 좀 끌어올린다고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구조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라든지 또 지방 정부가 보증한 LGFB 특수목적 법인이 일으킨 네. 엄청난 부채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던 땅 파서 조금 뭐 그저기 사용권 매각하고 지방 정부가 거기에 건물 짓고 거기 세금해서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중국 정부의 전 시성이 이렇게 토목 경제 위주로 성장한 게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시장이 비명을 지른 거잖아요. 네, 네. 비명을 질렀으면 지난 3월에 삼중전회 때 중국 지도부가 발표했듯이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부양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몇 개월 전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거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은 쪽, 즉 미국과 경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또 전기차, 자율차 이런 부분 첨단 산업의 4차 산업에 국가적인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네. 반도체 장비를 빨리 국산화하겠다. 이런 쪽에 완전히 5개년 경제정책 계획을 그런 쪽에 중점을 뒀지 않습니까? 이게 180도 현재로서는 바뀐 거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구조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먼 거고요. 또 중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풀면 장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GDP와 M1인데요. M1이 이제 빨간색 선인데 네. M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해 있잖아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을 풀어도 이게 재정 승수가 굉장히 약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이 안 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자본이 외국인 자본이 계속 이탈하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선거 끝나고 중국과 악수할까요? 아니죠. 하면 더 하죠. 트럼프 되면 더 할 거고요. 이 부채 만기 이게 이번 조치로 전혀 뭐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부채를 조정하려면 우리나라 98년과 같이 IMF 같은 사태가 와서 우리는 중진국병을 IMF로 그냥 툴툴 털었잖아요. 물론 고통은 임팩트 있게 굉장히 컸지만 당시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IMF가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부도 유출되고 속쓰린 일이 많았지만 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쵸. 중국도 조금 이게 강력한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조금 더 거시경제가 건전화되면서 다음 스텝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늦어지는 거죠.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이렇게 하면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은 보십시오. 재정은 이렇게 약화되고, 재정이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 저리 가랍니다. 네.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돈을 엄청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전망이 지금 이번 조치가 없는 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겁니다. 네. 이번 조치가 플러스 된다면 이게 어떻게 더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공공부채 전망이 지금 미국이 이거고 중국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부채 전망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뭘 부양책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있고 뭐 우리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가 그럼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정말 과거 2008년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실효성이 그만큼 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때처럼 될 거야라고 맹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을 그래도 것이다. 효과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보다 확실한 건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적인 걱정일 뿐이고요.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효과가 반감되는 요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조적인 요인, 부채 요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나중에 그 후유증이 있을 거다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당장은 뭐 지금 쇼커버링 들어오고 중국 주식을 엄청나게 쇼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빈집이죠. 중국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이 빈집 시장에 이렇게 강력한 돈을 퍼부으면 시장은 일단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여력이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이제 주식시장 특히나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단행되는 그 2년여 사이의 변화,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중국 경기나 소비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좀 차근히 맞습니다.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과 또 중국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